네, 이 시각 K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운의 파트너 강준영 멘토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멘토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아까도 바닥을 다진다. 바닥에서 이제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강준영 멘토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이제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제 좀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선반영이 되어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서 60% 정도를 수요하는 국가가 있죠.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60% 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을 다 자기들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20% 정도는 스스로 이제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수출하는 이러한 부분의 형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굴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가 있었다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공장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애플이라든지 여러 다국적 회사들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인도라든지 다른 국가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단 보였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의 메모리 수요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실적을 반응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이제 다시금 제대로 경제가 가동되기 시작을 하면 상당수의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이전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메모리 수요 자체가 중국에서 얼만큼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찌되었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 됐던 이런 부분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그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시기가 됐다. 반도체 네.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윤여민 멘토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1월 초에 7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어느새 이제 9만 원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좀 갭으로 좀 떴던 그 주가가 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 4%대 정도 갭이 떴는데 사실 이제 이 공급사들의 어떤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 감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뭐 인프라 쪽이라든지 이제 EUV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쪽은 좀 아니다라는 좀 시장에서 해석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라는 좀 메시지를 다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실적 자체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 또 이제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뭐 클라우드 부분 쪽에서 약간 좀 호실적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캐펙스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분명히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좀 상당히 힘들게 좀 반도체 섹터를 했던 것이 두 가지 정도 이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썼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좀 상당히 막혔다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로 인텔의 좀 사파이어 레피즈 계속 출시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좀 반등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주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까지 좀 기대하기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결국 업황의 반등을 좀 어떻게 보면 보면서 시장 자체가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좀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거는 바닥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구간에서 사서 가장 좋을 때 호황에 파는 건데 그걸 이제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고 있으면 앞으로 좀 힘들더라도 지금 사는 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좀 장기간 보시는 분들의 매매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 시장이 최근 1, 2년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CPU 하면 뭐 인텔이고
그리고 뭐 메모리하면 삼성전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애플도 자기네 반도체 만든다, 아마존도 반도체 만든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기들이 효율이 가장 높은 반도체를 설계해서 조합해봐서 궁합이라고 하죠. 이 부품들이 궁합을 잘 맞는 반도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인텔에서 나온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 신제품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그 D램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또 주목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AI와 관련된 이슈도 결국엔 반도체하고 연결된다. 뭐 이런 이슈들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멘토께서는 이 AI와 관련된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한테는 큰 호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만은 뭔가 이제 특수한 목적, 소위 말해서 뭐 세탁기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사용을 한다든지 자동차의 특수한 기능에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AI의 특수한 기능에 사용하기 위한 반도체는 보통은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걸 또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팹립스 업체하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지금 가려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바로 그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이 설계 부분은 네. 설계를 하면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고객 수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시장 안에서 챗 GPT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존에 우리 AI라고 한다면은 빅데이터 기반의 뭔가 AI가 여러분들이 뭔가 그 소스를 소스를 넣으면 거기서 아웃풋을 그냥 주는 형태였다면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풋을 줄 때 말꾸러미로 사람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용을 해서 대화하듯이 말을 풀어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챗 GPT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일단 활성화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AI를 활성화한다는 얘기고 AI를 활성화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서버용 D램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부분은 비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파운드리 부분에서 고객사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고객사가 확대될 수 있는 이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메모리 부분에서는 서브용 D램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하나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은 이 세트 업체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움직이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주들 움직임을 좀 보고 싶어서 올려놨는데요. 윤여민 멘토부터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예, 제가 이제 뭐 통계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소부장 시장 뭐 올해 좀 침체 예상된다는 좀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 전망치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912억 달러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전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조립 패키지 장비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13% 좀 역성장을 한다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메모리 산업에 대한 침체도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뭐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어떤 이런 좀 제한적인 어떤 하락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3년이니까 1년 정도의 어떤 혹한기를 거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AI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러닝머신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좀 가이드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이 내년으로 좀 이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이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확실히 주가에 뭐 작년부터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뭐 칩의 어떤 성장의 어떤 첨단으로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쨌든 산업에 대한 성장은 계속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은 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러한 부분들에 좀 반응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은 조금 어렵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 못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부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시장에선 큰 반응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소부장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강준영 멘토께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좀 지금 아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투자의 대상으로 좀 관심 가질만 합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부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앞에 EUV가 붙어 있는 거, 소위 말해 그 이 부분이 이제 나노 쪽에 이제 조금 더 특화되기 위해서는 파장 자체가 굉장히 짧은 선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외선보다도 더 단파인 초자외선 부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EUV 관련된 장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종목들이 FST 같은 경우에도 이미 10,000원부터 22,000원까지 벌써 일단 상승을 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SNS텍 같은 경우에도 네. 18,000원에서 이미 30,000원까지 지금 이미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에로티베큐움이라는 종목도 8,400원에서 벌써 1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뭐 100% 가까이 지금 대부분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동진세미캠이 오늘 한 4.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저점 한 25,000원 대비해서 14,000원 정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을 해주신 팀장님 말씀을 해주신 힌트 중에서 블로커가 된다든지 현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지을 때 여기에 가장 좋은 공장을 짓고 해외에 지을 때는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공장을 지었다면 요즘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거의 뭐 상위 그 가장 이제 하이엔드급 제품의 어떤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네. 장비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장비들 중에서 뭘 봐야 될까? 파운드리를 봐야 될까? 아니면은 전공정 장비를 봐야 될까? 뭐 이 부분을 고민을 할 때 네. 처음에는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EUV 장비는 일단 무조건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해외 투자에 이게 고급 장비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가 들어간 이유는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았거든요. 중국은 약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단, 그러니까 아주 앞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잘 넣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전하고 좀 달라진 거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첨단 장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름폭에 대한 공매도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매도도 늘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현상인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여인 멘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좀 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 좀 빠르게 선순환이 도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작년 말만 하더라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우울했습니다만 뭐 기억하시겠지만 1월 초부터 반도체와 좀 자동차 섹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지난주부터 2차 전지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두세 달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좀 제한된 수급 내에서 좀 빠르게 선순환이 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뭐 차익 매도와 함께 좀 공매도가 붙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좀 중국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 한 방 정도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분기 정도 이제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진짜 혜택들이 좀 혜택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좀 확인되는 과정이 분명히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초부터 올랐던 지금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실적을 좀 확인하는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공매도 타겟이 됐다고 합니다만 네. 오히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른 데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도 있는 것 같다. 물론 공매도 비중도 높긴 하지만 지금 리오프닝 주 중에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호텔 신라 아까 이제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호텔 신라, LG 생건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3위에 올라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월 말에 있을 걸로 보이는 오보행 이슈와 관련돼서 아마 공매도가 베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좀 졌다고 봐야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오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뭐 공매도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랑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거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강준영 멘토 이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지금 봐야 돼요? 주가가 막 8% 이렇게 오르네요. 사실 이제 우리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네. 미국이 날 따뜻해지면은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쵸. 일단 해드렸는데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강세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좀 인하를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전기차 판매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테슬라하고 포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네. 포드도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량 자체가 아마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 2차 전지도 충분히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전체적인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후발을 어떻게 보면 삼성 SDI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먼저 선순환으로 차트를 일단 만들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뒤이어서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삼성 SDI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관련 있는 회사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담 얘기가 나오니까 그간 주가가 못 오르다가 오보행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보는 건지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도리어 거기에 양극재를 넣고 있는 회사들,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이죠. 굉장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공매도 얘기하다 그쪽으로 잠깐 빠지긴 했는데 공매도로 다시 좀 돌아와 보죠. 공매도 상위주에 신한지주가 걸려 있습니다. 뒤에 보면 윤여민 멘토께 여쭤보겠는데 신한지주는 사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 흐름을 베팅하는 세력들이 이제 공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신한지주 같은 좀 금융주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배당락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주가에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저는 공매도 베팅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배당락 때 거의 10% 이상이 좀 급락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세 차익을 충분히 만회할 만큼의 어떤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대주주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당에 대한 부분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몰리면서 1월 한 달만 하더라도 좀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1월 한 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10% 이상의 지금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세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금융주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결국 반대로 베팅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좀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좀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6월에서 8월 정도에 좀 관심을 가졌다가 이 배당락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좀 시세차익 관련된 부분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이 꽤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괜찮네 싶은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피팅 업체들, 엔지니어링 회사들 이런 데들 좀 괜찮고요.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 어떤 걸 좀 더 봐야 되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실적 쇼크주들도 분명히 있고요. 강준영 멘토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뭐 실적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실적 턴어라운드 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네. 꽤 됐는데 이제 뭐 실적에 관련돼서 코멘트 나오는 거는 사실 좀 늦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실적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못 가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이번에 오르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저항을 받을 가격권 근처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기보다는 약간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약간 주가 네. 저항을 받을 만한 구간으로 들어와 예, 있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현대차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안에 현대차의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요즘은 이제 거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죠. 네. 꼭 테슬라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1년간은 공짜로 주다가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할 때 월 7천 얼마인가 5천 얼마인가를 일단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독에 대한 프로그램, 구독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향후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일단은 현대오토에버에 있는 장점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단적으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가 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25년 해보니까 거의 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가 붙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관 매수가 붙어서 흐름 자체를 돌리지 않으면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상승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한 조건이긴 한데 네. 그게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더라.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실적 좋을 때 주가 도리어 더 빠지는. 예. 그러니까 실적은 참고할 뿐이지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같이 참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특징들, 그다음에 실적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받을 만한 데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탄탄하고 계속 나오는 종목도 계속 확인을 해야겠지만, 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저는 폭발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턴어라운드하는 드는데, 기업들은 분명히 주가적으로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서 좀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이 좀 그 하나의 좀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도 지금 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이제 셀 3사처럼 이제 조선 3사 중에서도 가장 좀 소외됐던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8년째 적자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제 한 2천억 정도의 흑자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자체가 뭐 지금 현재가 그때 어제 나왔을 당시에 5,000원대에서 거의 50% 이상 업세이드 되면서, 죄송합니다. 250% 이상 업세이드 되면서 거의 7,500원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실적이 지금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러한 좀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컨센서스를 미트하거나 하회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바닥론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상당히 분분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LNG 관련돼서 좀 수주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차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든지 좀 영업이익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면, 뭐 작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뭐 태조 이방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LNG 수주가 좀 많았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올해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태조 이방원.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태조 이방원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어제 이제 저희도 이 시간에 좀 다뤘죠. 삼성중공업 실적 나오고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한다, 이렇게 아예 공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전에 이제 손실들 많이 떨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드릴십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외부에다가 뭐 펀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팔아버리고 해서 이른바 빅베스를 조선업체들이 2, 3년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 좀 깨끗해졌고, 올해 이제 실적 전환은 분명히 되는 거니까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에 관심을 갖는다면 좀 큰 규모는 조선업도 괜찮을 것 같다. 윤여민 멘토 이렇게 실적과 관련돼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들어가죠. 네이버와 관련된 이슈를 뽑았습니다만 이게 꼭 네이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웹소설, 그다음에 웹과 관련된 웹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웹소설 또는 웹툰 기반의 회사들 인수하면서 해외 진출을 좀 노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웹소설 기반의 IP를 활용해서 해외에서 영화를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점검을 좀 해보죠. 강준영 멘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아까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 뭐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까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전에 이제 46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20만 원 정도 하니까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네이버가 이제 46만 원 갔을 때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게 1조 3천억입니다. 그럼 실적 부분은 거의 뭐 달라지는 부분이었고 조금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2023년도에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자면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시장 안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실적만이 주가가 가는 이런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렸고 네.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아니면은 DNC 미디어라든지 대원 미디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를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시중에서 계속 드라마 중에서도 히트하고 있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웹소설 기반 혹은 웹툰 기반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게임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은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기반으로 해서 게임까지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통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자체가 기존에 그냥 하나의 지적재산권 IP로만 딴 데서 도용하지 못하게 이렇게만 그냥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영화로 커지거나 아니면은 뭐 TV 드라마로 커지거나 아니면 게임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굿즈가 판매가 된다든지 네. 하는 부분의 시장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K컬처라든지 우리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제 세대만 하더라도 만화는 무조건 일본이었거든요. 슬램덩크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닥터 슬럼프 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웹툰에서는 우리가 더 앞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이게 이제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도 통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멘토께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이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좀 DNC 미디어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 컨텐츠라든지 이 플랫폼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연초에 좀 이렇게 좀 중국 리오프닝과 좀 같이 엮여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좀 같이 좀 약간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IP 관련된 쪽 뭐 계속 크로스오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웹툰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로 좀 계속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경기를 좀 덜 탄다는 어떤 그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엔터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실적으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좀 주가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DNC 미디어를 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어떤 이러한 좀 IP가 상당히 강력한 힘을 좀 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반기에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과도 좀 출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IP를 갖고 도 여러 개의 좀 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사업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확실히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IP 관련된 쪽에서 많은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숫자로 찍히는 좀 그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제로 회사의 창고에 쌓여 있는 상품을 가지고 회사의 자산 가치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가격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IP라는 거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재산이라는 걸 어떻게 수치화해서 나타낼 것이냐를 이제 스스로 판단하거나 미래의 가치를 보고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IP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고 이걸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네이버가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건 또 네이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른 잣대를 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이버는 국내용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만은 IP를 가지고 만약에 미국에서 뭐 영화 만들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네이버도 좀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멘토께서는 SL, 현대기아차의 북미 수혜주다. 오늘 안 그래도 완성차 조금 오르고 있는데 관련된 수혜주 하나 꼽아 오셨는데요. 같이 얘기해 보죠. 이 뜨거운 종목인데 금양 2170년 2170 원통형 배터리 차세대 주자.
금양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SL부터 먼저 강준영 멘토 얘기 듣겠습니다. 네, 조금 핫한 걸 들고 올 걸 그랬나 봅니다. SL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기아차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일부 이제 타 OEM, ODM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기아차 쪽으로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가 일단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GM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한 20% 정도 일단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가 그래도 이제 5위 정도의 위치를 혼다를 제치고 5위 정도의 위치를 이제 굳건히 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떴어요. 이 부분의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자체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일단 보였지만 현대기아의 경우에는 판매량 줄어드는 부분 자체가 그래도 덜 줄어들었기 때문에 5위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 두 번째 포인트 자체는 현대기아가 북미에서 제네시스 일반 제네시스 자동차의 판매가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이쪽에 이제 고사양 헤드램프를 네. SL에서 공급을 합니다. 사실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약간 이제 넘어야 되는 이제 고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 북미 지역에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향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SL의 경우에는 현대기아를 보기가 조금 애매할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봤고요. 실적은 좋습니다. 주가는 조금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도 충분히 봐줄 수가 있고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기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시작을 할 때 SL이 공장이 같이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의 현대기아의 성장을 같이 옆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흐름에서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목표로 한 3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탈 가격은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한번 봐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SL 목표가 33,000원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윤여민 멘토하고 금양 얘기해보죠. 금양이 굉장히 뜨겁게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을 한 절반 정도 받았나요? 그래도 대부분 금양 얘기하시기를 되게 두려워하시던데 오늘 용감하게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1월에 거의 한 41,500원 정도까지 오르고 지금 한 40% 정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일단 지금 217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 좀 상당히 쓰임새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해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대기업에 이어서 지금 이제 국내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보게 되면 증설하고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는 좀 그런 선순환 구조가 갖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기장군에 지금 한 8천억 정도를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2026년까지 3억 셀 규모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조성한다고 최근에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3조 매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쪽 특히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관련된 시장이 뭐 2030년이면 거의 1,000조 원이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격적인 좀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170이라든지 뭐 4680 지금 원통형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화재에서 좀 더 좀 비교적 안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생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 좀 어느 게 빠르게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는 많은 조정을 좀 받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들어온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좀 가장 조용한 좀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아마 금양이 제일 빠르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2차 전지 전체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에코 네. 프로그램도 시작해서 좀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불을 뿜고 있는데 좀 약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자리라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오히려 지금 좀 쉬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장에서 도리어 매수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금양 목표가 31,000원에 손절가 2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강준영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